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할 거는 환경 교육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죠. 제 강의가 다 아니에요. 다. 네? 왜 하고 어떻게 할 거냐만 다 아시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넓어서 이렇게 사실 저도 어떤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긴 하죠. 환경교육을 왜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도 생태 철학, 환경 철학 뭐 이런 분야가 있고 환경윤리 이런 분야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것도 이제 방대한 분야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요라고 하죠. 개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저기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그러듯이 그 환경교육 이 분야의 전반적인 개론을 이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좀 이제 제가 진행하다가 길어지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질문도 갖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환경교육을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하는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이렇게 이제 환경교육 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환경교육 한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저 분야별로 보면 이 자연환경 생태 교육을 하는 걸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죠? 생태 교육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거의 90%가 자연 생태 교육을 하는 활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환경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랄지 그 자원 재활용이랄지 쓰레기 교육을 쉽지가 않아서 그렇고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 교육은 뭔가 좀 에너지라는 거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 에너지라고 늘 쓰고 있는 거잖아요. 늘 쓰고 있고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지식이 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한 거라서 그런지 이제 좀 이 분야에서 이제 환경교육을 잘 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자연환경 분야하고 생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경교육을 되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환경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선생님 에너지 강사, 에너지 교육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딱 그렇게 환경교육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교육은 모든 교육의 바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환경교육은 영어교육, 미술교육, 무슨 뭐 수학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의 최우선되는 바탕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값이라고 하는 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세팅돼 가지고 나온 값, 그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환경교육은 저는 디폴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 무슨 다른 역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게 디폴트 값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환경 안에는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 정치 문제 아닐까요? 네? 이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쓸 건가는 지금 원자력 문제 가지고 원자력 폐기항에 말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원전 문제 하나만 가지고 에너지 문제 자체는 환경 문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 정치, 사회, 경제 이거 전반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요. 그 밑바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냐라고 하는 환경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문제. 그래서 환경 교육은 사실은 이 바탕 교육을 전제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에서 정해진 거는 이제 국가와 비춰지네 이게 국가와 이제 지역사회의 지속하는 발전을 한다 이런 정도로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그 법에서 정해진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범위로 딱 한정되지도 않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만 있나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걸 어떻게 국가와 우리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지금 뭐 원전 저 오염수를 저 태평양 앞바다에 뿌린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인가요? 그 우리나라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사실은 인류와 이제 이 동네에서 인류의 문제까지 지구별 그 자체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회환경, 정치, 문화, 사회, 교육, 경제 만약에 에너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 교육을 선생님들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분야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경교육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식과 기능과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관 이런 걸 교육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 쓰고 죽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 다 먹고 쓰고 죽자. 우리 여기 저 뭐냐 에너지 다 쓰고 나서 이 석유 다 파먹고 미래 세대는 어쩔지 모르고 예?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지금 석유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자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돈 하면서 다 파먹잖아요. 그죠? 예,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게 환경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과 윤리를 가지고 어떤 이제 지식을 어떤 지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과학적 원리들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네?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존층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렴풋이 들어는 맞지만 실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구 환경의 문제는 이게 내가 이제 그 우물 안에 개구리 또는 뭐 솥 안에 든 개구리처럼 그게 내가 들어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북극에서 눈이 너무 가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냥 미디어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실제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과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다른 사람한테 교육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설득을 하려면 설득하기 위한 교육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필요해요. 저는 잘 이제 지금 저 말을 좀 버벅되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야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개를 알더라도 한 3개밖에 전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랄지 교육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잘 살려서 이제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육 방법론 이런 것까지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할 거냐, 어떻게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지식을 실마시키고 이게 환경에 관한 관심과 태도를 갖게 하고 그동안에는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이제 바빠 죽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좀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비근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이제 환경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활동한 지 30년이 됐지만 이제 사실은 뭐 생태라고 하는 말도 그 생태라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생태찌개 끓이는 법이 연동 검색어에 생태찌개 황금 레시피 이게 이제 연관 검색어예요. 연관 검색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과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누구 조국 하면 뭐 어쩌고 이렇게 뜨듯이 이게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랄지 궁극적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뭐 생태 교육, 생태 도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태하면 생태찌개 끓이는 거 이 인식인 거예요. 그리고 생태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서 공식적인 학문적인 개념이 있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아주 깊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환경 교육의 이제 인식을 좀 넓히고 또 지식을 심화시키고 좋은 태도를 기르게 하고 이 방향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죠. 늘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막 이렇게 쓰레기 뭐 분리수거 안 하고 뭐 낭비하는 습관들을 고쳐야지 이제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습관을 바꾼다는 것, 어떤 뭐 이런 행동을 바꾼다는 건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가정교육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참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여하튼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뭐. 자, 그래서 생태와 환경의 차이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구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태교육은 뭐고 환경교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그 뭐랄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환경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환경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는 생물이 햇볕, 물, 공기, 흙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의 이치와 그 시스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철학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생태가 자연 생태가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아주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태학과는 별도로 없어요. 생태학과는. 근데 이제 생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뭐 대학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한 것도 뭐 몇십 년 안 되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은 일반적으로 환경학은 환경공학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환경교육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환경 분야에서 일한다 그러면 쓰레기 수질 오염을 개선한다든지 쓰레기를 뭐 재생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 정부나 지자체나 이게 과도 보면 환경과는 뭐 하는데요? 청소하는 데가 환경과 아닌가? 되겠는데 청소나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담당이거나 이쪽이 이제 환경과고 생태는 자연 담당, 녹지 담당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는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개념이고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제 환경 교육이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 많이 천자문 다 떼셨죠? 다 떼셨나요? 떼셔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탈하니까 그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이렇게 옆 사람 봐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분자 삼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 어떤 뭐랄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자기 역할을 하시는 분을 군자라고 하잖아요. 득천하, 그러니까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엄청나게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건 정말로 저기 큰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이야기할 때 득천하의 영재 그럴 때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천재가 아니고 그냥 그 영재라고 하면 아직 이렇게 피지 않는 꽃이 피지 않는 꽃봉오리만 있는 상태의 이제 어떤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꽃피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꽃봉오리를 피우게 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재 교육하면 무슨 뭐 천재 교육으로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고 영재는 원래 이 꽃봉오리가 아직 맺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장미가 될지 아니면 뭐 호박이 될지 몰라요. 네? 그 안에 내재된 씨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은요, 그 꽃피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꽃피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피울 수 있어요? 강제로 꽃을? 못 피우잖아요. 물을 주고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가정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크더라고요. 알아서 크고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 아니 달란트, 뭔지를 잘 살펴서 그 방향으로 온도를 맞춰주고 또 물을 주고 또 필요한 걸음을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교육도 뭔가를 막 우리가 지식을 강요하거나 뭔가 막 개화시켜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뭐 영양분을 주고 물을 또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기도 하고 또는 기술이기도 하고 가서 어딘가 관찰을 해볼 때 어떻게 관찰하면 더 아름다운지 어떻게 관찰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어쨌든 그 큰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의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한번 저기 그 시장에서 그냥 1시간 강의하고 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거기 온 분들은 시간을 내서 온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온 거니까 그 시간을 탈취하지 않도록 뭔가 내가 오늘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큰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대 시대의 교육은 우리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제 제가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조만간 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8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자리들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빨리 없어져야 될 게 저는 이제 기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기자나 뭐 이렇게 뭐랄까 보도 같은 경우 옛날에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매체가 발달돼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전에 있어왔던 플랫폼들, 그러니까 미디어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물러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승용차가 나왔는데 저기 저 도로에 마차 끌고 계속 다니면 이게 될까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게 막 이게 이 도로는 내 거야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나는 지금 기자들이나 또 어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졌으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이 KBS, MBC 뭐 하이 하는 방송도 똑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사라져갈 직업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경우도 교사들도 많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교사의 일부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저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이제 수량화되고 계량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1초면 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 1년, 2년 걸리면서 하냐고. 네? 재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원리의 법 원칙에 의해서 간다면 이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나오는 거는 사감을 배제한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란 말이죠. 그죠? 안 그런가요? 사감을 배제한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판단해 줄 거란 말이죠. 그 법처리는. 그런다면 그런 일자리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는. 점점 필요 없어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로 얘기할 때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농업혁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차 관련된 산업혁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핵이 그려진 것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이제 뭐랄까 구분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기하고 구분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목소리가 벌벌해진다든지 뭐 이런 사춘기가 나타나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 역사가 딱 구분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노전기를 접어들을 때는 무릎하기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하고 이제 어쩌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뭐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초자동화, 초연결화, 초지능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교육적인 어떤 역할들, 뭐 중요한 일들을 기계가 담당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교육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미래 교육은 자신감 있고 주위 환경과 관계를 자각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렇게 참여하는 평생학자를 양성한다. 뭐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딱 정했어요.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똑같죠. 다 기계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한다면 기계보다 나은 어떤 역할을 하려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 개성. 그러니까 개성 있는 사람의 교육이 돼야 돼요. 개성. 그래서 너는 너다, 나는 나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인공지능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저작적인 어떤 능력들은 아주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 쓰고요, 소설도 써요, 그림도 그려요. 인공지능이. 네? 그림도 보셨어요? 렘브란트 품으로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딱 그려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익스피어 품으로 단편 소설을 한 편 쓰시오. 그러면 쓸 수도 있어요. 기사들은 지금의 기사들은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들. 날씨 기사랄지 그다음에 스포츠 기사들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다 인공지능이 써요.
다 그걸 해가지고 편집 기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일본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소설, 단편 소설을 쓰기도 하죠. 제가 그것도 몇 년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봤더니 단편 소설이 야 이거 굉장하구나. 그냥 우리가 이 소설가가 봐도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봐도 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쓴단 말이죠. 그 정도로 써요.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이제 소멸될 만큼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어떤 개념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갖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창의적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성과 창의성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없고 이렇게 오모 학교라고 학교 건물이 없고 시험이 없고 과목이 없고 교과 지도교사가 없고 성적표가 없는 학교 뭐 이런 걸 오모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오모 학교가 벤자민 영상학교가 여기 어디 무슨 반학선원과 관계되는 학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시스템 자체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카이스트 융합대학원인가 거기는 아예 교육 과정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 자체가 없어. 2년 동안에 책 100권을 읽고 한 권당 리포트 하나씩 쓰면 돼요. 소감 쓰면 돼요. 거기 아예 레포트도 없고 성적도 없어요. 제가 대학원 지금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면 아직도 이제 고등학생 수준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뭔가 누군가한테 배운다는 거, 지식을 전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19세기 때부터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다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교육, 뭐 중학교 때 기술 배우면 그 선생님은 몽둥이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몇 페이지 몇째 줄 딱 이렇게 펴. 10년 동안 그 교과서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신 거예요. 몇 페이지 몇째 줄 끄어. 교재를 안 들고 다니셔서 그분은 다 외우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10년씩 교재가 유효한 교재가 없어요. 10년씩. 매번 뭐 이렇게 달라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그 교재 그거 가지고 하다가는 바로 쫓겨나죠. 어쨌든 이제 이 교실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교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필요 없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게 여기 오모학교인데. 최현국 선생이라고 양산에 있는 양산 무슨 고등학교더라. 거기 이사장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서울대 철학과가 나오셨나 이제 아주 연로하신 분이에요. 이제 80, 90 되신 분인데 그분도 지리산에 이제 뭐 이렇게 땅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교실도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그런 숲학교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 오히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잠재력은 무엇이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저 사람의 어떤 맞는 어떤 영양은 뭐고 먹을 것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물은 어떻게 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을 피우려면 자기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물들을 키울 때 식물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물 주고 대충 물 하잖아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 상호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체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이랄지 뭐 이런 목표랄지 이런 방식의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암묵지라는 거죠. 암묵지, 이제 우리 암묵적으로 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구두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명시한다는 거는 텍스트랄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드러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형식지라고 명시지, 형식지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성문화할 수 있고 특정 매체에 수록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암묵지는 언어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경험과 뭐 체험에 의해서 습득된 그 지식을 이제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이게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10년대에 이미 이런 구분을 했어요. 지식의 구분들을. 그렇잖아요. 그 엄마 손맛 칼국수. 엄마 손맛. 엄마 손맛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레시피로 정의가 되나요? 소금 몇 스푼 뭐 이게 정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시피로 딱 정리하죠. 소금 몇 스푼, 뭐 간장류 얼마, 뭐 이렇게 몇 그램, 뭐 이렇게 딱 고춧가루 몇 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거를 이제 말하자면 형식지, 명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말로 표현되진 않아요. 저 밖에 있는 저 어떤 저 나무에 저 나무 어쨌든 저 나무의 이제 이름은 명시적으로 알 수 있지만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 질감은 색감은 묘하지만 그리고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어떤 다른 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시지 아니고 암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되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이 형식지, 명시지에 의해서 습득되는 지식을 인공지능이 탑재해요. 그죠? 데이터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암묵지는 데이터화 되지는 않아요, 일단. 그죠? 나만이 갖고 있는 원본의 지식이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디폴트 교육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환경교육은 이게 체험 교육이에요. 이론 교육보다. 물론 이제 에너지나 뭐 이런 그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은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은 몸으로 체득하는 지식이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해하려면 그냥 저게 무슨 나무고 무슨 꽃이고 이런 것들은 이게 도감을 보고 알 수 있지만 직접 가서 만나서 접촉해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그래야지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쓰레기 문제도 그래요. 쓰레기 문제도 내가 아무리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기 수도권 매립장 한번 가보면 이거 참 큰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저기 뭔가 배출을 하지만 배출 이후로는 잘 안 보죠. 네? 그런 구조에 살거든요. 똥은 넣지만 똥을 안 봐. 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 똥은 자기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고 어떻게 몸이 안 좋은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구조화해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내리면 어디론가 사라져. 그래서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교육은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교육인데 이제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암묵지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시되는 게 어떤 지식교육,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법률 뭐 이런 거 있죠. 네? 법률 조문 같은 거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시리가 알아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환경교육 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이제 이 인공지능은 인지지능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데이터를 주어 놓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지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은 없잖아요. 의식. 네?
의식은 없죠. 그런데 의식이야말로 이제 인간적인 특성들, 개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 개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능을 이제 외주화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안에서 이제 하드 용량에 정해진 대로 하드에 내가 입력시켜준 대로의 정해진 지식이잖아요. 네? 데이터를 처음부터 생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 의미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저 인공지능이 이 의미도 창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주어진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의미, 그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 스스로 이제 렘브란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 이미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창의성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개념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적인 지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뭐 어떻게 할 거냐에 어떻게 보다는 왜 하느냐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는 건 방법은 있잖아요. 기술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렇게 분류를 잘해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인 지식, 이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것이고, 다만 목적과 가치 판단,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과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더 이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죠. 인간이 그냥 인공지능이 생체적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보그가 된다면 지금 바이러스 이거 걱정하나요? 그래서 사이보그로 진화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도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갈아 끼울 수도 있고 장기도 갈아 끼우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보그가 되는 것들도 좋은 거다. 그것도 진화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이제 그것을 그런 건 이제 철학의 문제인 거예요. 철학. 이거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의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환경교육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환경, 자연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창의성. 조금 전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문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다른 지점은 문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 표현, 창의, 소통, 습득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요 약해요. 바이러스도 못 이겨요. 호암마마 못 이겨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구상의 패권자가 돼 있잖아요.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의 패권자가 된 이유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뒷담화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저 강 건너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는 모든 동물도 신호를 통해서 자기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모든 동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저 강 건너에 사자가 있는데 나만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 같이 맞서 싸울 놈인지 이것들은 뒷담화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쟤가 나를 좋아한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이런 것들.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도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더 진화를 하려면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창의자가 뜻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라고 하는 거 창의성의 핵심이 이제 문자였고 어떤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산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거를 똑같은 산으로 개념화해서 산이라고 표현해서 의사소통을 효율한 거죠. 그죠?
요 책상하고 다른 책상하고 책상은 다르지만 앉아서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곳 해가지고 책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효율화한 거죠. 만약에 뭐 한테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한 그릇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잎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나무라고 간소하게 효율화하는 그러니까 개념 뜻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인데 이거는 그래서 아주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우리 몸에 다 있는 DNA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안이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그 다빈치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빈치 교육? 다빈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다빈치 교육이 왜 필요하냐 뭐 그러면 다빈치가 천재이기 때문에 다빈치는 뭐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화가이자 예술가이자 막 그러잖아요. 네? 모든 발명가이자 뭐 이러죠. 근데 이분은 이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컵이 이런 걸 자기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 때 컵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걸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보고 있으면 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의 그 패턴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통찰을 하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 다빈치죠. 그래서 결국은 천재성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자연 환경이 천착했을 때 천재성이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면 진짜로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뭔가 글을 읽다가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해라. 그 구절에 걸리는 구절이 있으면 몇 시간이 완전히 그 구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만. 그랬을 때 이제 깊이 있게 좀 알아볼 수 있다. 자, 특히 이제 이 그 코로나 위기 시대 이후에는 더 이제 우리 인공지능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환경 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지금 침몰한다, 침몰. 네? 미국 봐요, 미국. 그다음 유럽 뭐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K 방역하면 우리나라가 참 뭔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왜 거기에 끄떡끄떡 안 하시나요? K-팝이라고 하잖아요. K-팝. 네, 제가 어제 글 쓰다가 보니까 이제 요새는 다 K자를 붙이기 좋아해요.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약간 국뽕적인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라도 사실 K를 붙여도 될 만한 것들 많이 있고 방탄소년단 보면 K자를 붙여도 될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앞에 K를 붙이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어떤 뭐 상품이랄지 서비스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K자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뭐 K 방역, K 포레스트 뭐 이렇게 살림처에는 K 포레스트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뭐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문명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어떤 뭐랄까 영향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알아냈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문명이 취약하냐,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개인이. 예? 다 같이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날뛰어가지고 50명, 100명 막 감염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중보건, 공중안전, 공중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판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아나키라는 거 있었죠. 뭐 이렇게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쓰고 뭐 열리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로 이게 약간 그 비전문가가 이제 전문가처럼 뭔가를 하다가 많은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지금 유튜브 보면 가짜 뉴스가 90%쯤일까 그런 경우 마찬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에 우리 방역도 그러지 않았나요? 정말로 그 정은경 그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이 철학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뭐 우리가 미국이나 뭐 저 유럽 나지 않으리라 보장이 있었나요?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처하는 뭐 의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면 전체 틀에서 보면 그 굉장히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높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 뭘 떠돌고 되니까 이게 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좀 더 로컬러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로컬러티야말로 이제 환경교육 기반이거든요. 환경교육이 내가 저기 순천만에 가서 하고 뭐 대포를 잘 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의 조건 자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화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아침에도 우리 저 친구놈이 카톡질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걔는 이제 저녁 있겠죠. 외로우니까 이제 카톡질을 하는 걸 자꾸. 그때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막 이렇게 뻗대기고 가더니 지금은 이제 막 우리나라가 좋잖아요. 어쨌든 그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유럽이건 미국이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이동 빈도가 증가하고 이동 거리가 확대되고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 난리가 났으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동안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한 세기가 지나서 없어졌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데 뭐 유럽 대륙을 타고 이렇게 하고 지금 DMZ를 넘어서 안 올 것 같죠. 휴전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 올 것 같지만 멧돼지들 안 다닌다요. 그래서 돼지열병까지 오잖아요.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뭐 캠벨 포도 저기 뭐 그냥 저기서 났던 게 여기서 먹는 거고요. 칠레에서 만든 뭐 열대 과일은 뭐 뻔하게 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에 놓여 계신 이제 우리 코로나가 확산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원래 이제 그 발생한 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그 생태계 교란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는 거죠. 손님은 아까 호환마마 손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나타나요. 조건.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과의 접촉면이 그러니까 숲을 파괴한다든지 열대림을 침범을 한다든지 습지를 파괴한다든지 이러면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그동안 관계하지 못했던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고급 고릴라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밥지 서식지가 파괴돼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어떤 손님을 만나는 거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 시공간의 조건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공장 가축 사육, 우리 지금 뭐 너무나 고기 많이 먹고 있죠. 예전에는 삼겹살 하나 먹는 게 1년 한번 연례 행사였어요. 연례 행사. 닭은 연례 행사, 닭도 백숙도 연례 행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날마다 그냥 날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공장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막 제조를 해야 되죠. 제조. 찍어내야 되는 고기를 찍어내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결국 보면 이제 우리 그 진화의 역사는 이제 환경 파괴의 역사다라고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 있냐? 이 이야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오미야라 다케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저 일본의 문명학자인데 이분은 숲의 사상이 인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원리가 이제 그 원리를 그대로 이렇게 구축을 했을 때 뭐 이런 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베리 커머너라고 하는 분이 자연이 가장 잘한다는 얘기했어요. 이 생태학자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저 환경학, 생태학이 디폴트 교육이라고 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생태학의 원리의 기초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생태계도요.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문화 생태계, 정보 생태계, 무슨 사회 생태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생태학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잘 구축을 했을 때 생태계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생태계의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빠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이 제일 잘한다면 자연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환경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환경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4가지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생태학의 원리를. 생태계의 원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학자마다 뭐 6개의 원리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는 뭐 물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뭐 달라스는 이런 얘기하고 그렇듯이 이 그 학자는 베리 커머너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성, 연결성을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유동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일시적으로 나라는 아이덴티티로 있지만 내가 해체되면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내 에너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썩어서 어디로 흘러가겠죠. 마찬가지 모든 건 그래요. 요것도 여기 있는 책상도 그렇고 어딘가는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 가장 잘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아무것도 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말을 저기 여기 요즘 이게 공짜는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대체해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든가 뭐 이렇게 공짜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기 어디 원전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뭐 생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으면 나중에 갚든 여기서 쓰고 있으면 저기서 손해를 보든 우리 핸드폰을 여기서 쓰고 있으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장비는 어디선가 지금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누군가는 또 채워야 돼.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이 가장 잘한다라고 하면 자연의 원리의 기초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이 소환되고 있는 거죠. 환경이 중요해. 환경교육, 환경 생태라고 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미 사실은 오래 전에 뭐 한 30년 전에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안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 정치 우리 뭐 안보라고 하면 보통 정치 안보, 군사 안보만 이야기하잖아요. 안전하면 사람을 위협하는 거는 집단을 위협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총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미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환경교육은 분과교육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바탕교육, 철학 디폴트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는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관심은 낮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환경교육은. 네,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
예산을 보면 저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게 환경교육 같은 거 잘라내요.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해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단체들도 자생력이 없어요. 환경교육 뭐 예를 들면 저기 뭐랄까 민첩하게 시장하고 결합돼 있거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 단체들마다 이 자생력이 없어요.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아니면 유지를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교육을 하는 현황을 보면 주제나 대상이나 목표나 방법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네? 주제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저기 뭐 탄소에 관한 거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야들도 재생에너지랄지 뭐 풍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가 사실은 지금도 뭐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똑같이 이게 여성 하면 그냥 목동글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개인, 임남숙 하면 임남숙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성 하면 목동글일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비꽃 하면 제비꽃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 남산 제비꽃 하면 남산 제비꽃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독특함을 가지고 뭔가를 만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주제하면 에너지하고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뭐 정치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주제들이 좀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도 지금 그 환경교육의 대상은 대부분 다 초중등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은 뭐 이거 뭐 다 아는데 뭐 내지는 그거 뭐 해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게 주제 대상이 아주 편협해요. 좁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나 방법들도 달라지고 목표도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해가지고 아까 큰 우리는 대부분의 교육의 목적은 뭐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큰 패러다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써먹고 어떤 식의 어떤 성장을 이루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야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방법도 달라야 되고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 뭐 이렇게 10만 원어치 인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과도 인원으로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오늘 지금 뭐 이렇게 한 30명 모였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10명 모였다 그러면 못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성과가 그러니까 양적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환경교육이 취약하고 환경교육이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저 평생학습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좋은데 자리 잡고 있고 강의실이 이렇게 있고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복제가 교육시켜주고 그죠? 네. 예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인가요? 없었죠.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어떤 체제가 있고 그리고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옛날에는 20살 넘어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큰일이에요. 문제죠. 우리 엄마가 공부한데 아직까지도 공부하냐 막 그랬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늦게 석박사 뭐 이런 과정을 든다 넌 아직까지도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평생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교육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교육이에요. 대면. 근데 비대면이라고 막 맨날 비대면 하잖아요. 저렇게 찍고 있는 것도 그 비대면 뭐 어떤 용도로 쓰려고 뭐 찍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교육은 이제 대면하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면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마주하고 자연과 마주하고 어떤 쓰레기와 마주해야지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 상황 자체가 못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온라인 교육이라도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형태로 뭐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줌이나 또 뭐 이렇게 디지털 환경 캠프 해요. 근데 다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 찍어가지고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뭐 합니다라고 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런 질감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고 그다음에 만져보고 색깔을 구체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하는 걸로 지각해야 돼, 감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각. 근데 그 감각 중에서 이 영상은 하나밖에 쓰지 않잖아요. 시각. 근데 그 시각도 굉장히 편협한 시각들. 좁은 앵글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온라인은 지식 교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 환경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체험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큰 틀에서의 지식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체험 환경 교육은 어쨌든 대면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 교육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회 환경 교육은 그래서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 환경 교육을 4개로 해서 다른 그 교육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경제 교육도 들어가고, 환경을 통해서 국어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네? 환경 교육도 통해서 문화나 예술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도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을 생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 전환. 그 전환이란 말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봉건제에서 노예제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환하는데, 그러니까 컨버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교류에서 직류를 전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하게 질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의 구조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사상과 사람과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태전환이라고 쓰고 말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 행동, 관습, 법, 제도 이런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바꿔야 된다면 교육청이라는 제도도 바꿔야 될 것이고요. 네? 교사라는 제도도 바꿔야 돼요. 교사도 없애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막 교사 없애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다른 형태로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교실, 교사, 네? 교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체제가 되는 게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이 생태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환경에서 자연에서 답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뉴딜은 원래 우리 그 카드 하세요? 카드? 포커 같은 거 안 하세요? 포커 이거 하면 여기 딜러 있잖아요. 이 카드 새로운 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는 거거든요. 판을 뉴딜은 기존의 어떤 질서를 새로 바꿔서. 그래서 그린 뉴딜 하면은요 녹색을 중심으로 탕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 전환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태 전환의 첫 단추는 생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철학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에너지도 교육하고 폐기물도 교육하고 생태 환경도 교육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교육이 그린 뉴딜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 환경 교육이 해왔던 거는 사실은 많은 부분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교육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교재를 확장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가르친다는 거는 교사가 독점을 했죠. 교사가 독점했잖아요. 그 자격을 가진 교사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현장에 나오면 숲해설가도 교사고, 그다음에 어떤 스킬 체험 지도사도 교사고,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평생 학습 시스템이 되면서부터 어떤 이런 교육 주체가 다양화되고 플랫폼이 변화됐죠.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다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실이 옛날에 열린 교육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문만 열어놓고 하는 교육이 열린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개방되고 교재도 개방하고 뭐 이런 걸 열린 교육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교육 철학은 또 이제 어떤 남의 혀로는 맛을 볼 수 없다. 행위 주체로서의 교육 철학을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는 내가 해봐야 돼.
라는 교육이 이제 환경교육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이제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본의 교육, 직지의 교육, 체험의 교육,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수천만 개의 어떤 지식들은요, 원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진은 저기 미국에 있는 저기 국립공원들의 사진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죠. 아주 뭐 4K 영상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지만 그건 원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체험 환경 교육 원본을 보는 거예요. 원본. 그러니까 원본의 아우라를 보는 게 이제 그 체험 환경 교육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빈치처럼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다빈치를 다시 강조하자면 다빈치가 이제 진정한 통찰을 얻으면 사물의 표면화를 보아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진짜 깊이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합 박지원 선생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죠. 근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곤충의 더듬이와 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문심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심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짓는 뭐 마음이기도 할 텐데 표현하자면, 근데 그거는 글을 짓는다는 건 표현하는 거죠.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력이고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꽃술의 더듬이와 곤충의 더듬이와 꽃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사람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플랫폼,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피플, 이 세 개를 축으로 해서 평생 학습으로 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학습이 교육이 상호 주체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재가 이제 없고 교사가 없다 그러면 교사가 없고 맞짱 뜨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너와 나 개개인이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식, 너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은 그래요. 저도 애들한테 안 배우나요? 많은 걸 배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쩌면 옛날에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상호 성장하는 상호 주체다 하는 거고, 환경교육은 이제 평생학습으로서 이제 다변화되어야 된다. 교재 플랫폼도 교실이 아니고 이제 저 밖이 교실이죠. 동네 숲이 교실이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놀이터라고 하는 게 교실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건데 이제 디지털 대면이다. 대면도 아니고 그 비대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체험 환경 교육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고 말면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성이 없어요. 아, 그거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중요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예?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듯이 나무에 대해서도 이 나무 저 나무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어떤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예를 들면 참나무 육형제, 참나무를 구별하는 육형제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반복학습, 지속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건강, 관광 이런 데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 콘텐츠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목표별로, 주제별로, 방법도 이제 놀이나 뭐 체험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네? 내가 다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거죠. 제가 어디 이제 이런 첫 경험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써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에서. 그랬더니 교사 출신 한 분이 자기 이제 가장 기억에 나는 첫 경험은 교실에 섰을 때는 처음. 근데 자기가 뭔가를 준비 엄청나게 해왔는데 이렇게 눈을 쫙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눈을 딱 눈만 보이더래.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상도 너무 이게 영유아 어린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성인들, 성인 중기들, 성인 후기에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기 그 어른들도 이게 환경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뭐랄까 이 화학 물질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도 모르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교육이고. 밖에 나가서의 그 체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 교육이죠. 그러니까 보건, 복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환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전기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녹색 일자리에 관한 녹색 기술, 뭐 적정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생애 주기별로 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언택트로 가자. 언택트. 이게 우리 언택트라는 표현 많이 하죠. 언택트. 근데 언택트란 말은 조선말이죠. 조선말. 원래 영어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택트를 언택트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온택트라고 제가 표현한 건 온은요. 온 세상이란 말 할 때 온 있죠. 100가지라는 뜻이죠. 100이라는 건 다를 의미하는 게 다. 그러니까 온택트라는 거는 전 택트가 접촉한다는 것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접촉하자. 그러니까 접촉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느냐. 그러니까 거리를 두려면 이제 밀집하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 어떤 분산시키는 방법. 예전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했다 그러면 쪼개서 하는 방법. 10명 모아서 했다 그러면 쪼개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개방시키고 분산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환경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저기 10명, 20명 모아놓고 참새 짹짹 하면서 막 끌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2명, 3명 묶어서 아니면 가족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 매길 수 있잖아요. 순서를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순서나 뭐 이렇게 요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체를 활용할 때 우리 그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온라인 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이 온라인 환경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각적인 거다 뭐 청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각을 못 하잖아요. 후각과 뭐 이렇게 미각, 촉각 이런 게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중해야 될 거는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기가 좋지 않으면 효율이 없죠. 그렇죠? 온라인 교육 하는데 잘 안 되고 치직거리고 그러면 듣다가 말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적인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고 뭐 뭔지 모르게 포커스 안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 참여자가 혀로 맛볼 수 있냐,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은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여자가 어떻게 보게 할 것이냐. 내가 이걸 가르칠 때는 이렇게 나뭇잎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뭇잎이 카메라 앵글이 가서 예? 그 참여자의 눈으로 나뭇잎을 봐야지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해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시기가 그래서 넓이에서 깊이로 부피에서 두께로 가자. 네? 그 다음에 보편성에서 복잡성으로 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오브 댐이 아니고 그냥 구체적인 개인 그러니까 뭐 이런 제비꽃 그러니까 뭉뚱그리지 말고 남산 제비꽃 광명 제비꽃 특정해서 질적인 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인 역량들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선생님들도 에너지 교육을 한다면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아주 좀 깊이 있게 공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이렇게 1000개의 강을 비춘 한 개의 달. 1000개의 강했던 그 달은요, 그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우리는 한 개의 원본, 그 자리의 분위기, 아우라를 갖고 있는 그 원본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육을 우리 조희연 교육관님
넘버원 교육을 지향을 했잖아요. 우리가 넘버원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교육이었잖아요. 지금까지 2등 한다고 아파트에서 자살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나라죠. 그게 아니고 only one 교육. 나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교육이 우리 환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 에너지 교육, 생태 교육, 다른 체험 환경 교육, 지구 환경 교육 이렇게 확장돼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2분 정도 초과를 했는데요. 네, 질문을 하실까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나중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팩스 안 되나?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